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를 듯 스며들었다. 강서연은 익숙한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평화로워야 할 공간은 고함과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소란의 중심을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좀 꼰 말로 할 때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지. 산만한 덩치의 황철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의 험악한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부하들은 늙은 채소가게 주인의 좌판을 뒤엎고 있었다. 사과와 양배추가 더러운 바닥을 굴러다녔다. 제발 그만들 하게 이 늙은이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시오. 채소 가게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황철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 상인들은 공포에 질린 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서연의 할아버지 강 노인이 나섰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황철이. 자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게 무슨 짓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시장 사람들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황철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영감님, 이건 심한 게 아니라 사업입니다. 이 낡아빠진 시장을 밀고 멋진 주상복합을 짓겠다는데 왜 자꾸 회방을 놓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감님 때문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할아버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노인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배낭의 어깨끈을 고쳐맸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황철을 포함한 깡패는 총 7명, 모두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다. 주변 상인들은 약 30명 남짓.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다. 군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 곁에서 그의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고향의 첫 모습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시장을 떠날 수 없네. 여긴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자네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 강 노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황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이 영감이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하 하나가 강 노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 전 황철이 직접 나섰다. 그는 강 노인의 멱살을 잡는 대신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오늘은 이 정도로 경고만 하지. 하지만 다음은 없어. 그때는 이 늙은 뼈가 부러질 각오나 하시라고. 노인은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붙잡았다. 강 노인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도착한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다. 서연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조용해서 황철과 그의 부하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조차 그녀를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들의 시선은 가냘픈 체구의 젊은 여자에게로 향했다.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그리고 등에는 작은 배낭. 누가 봐도 위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넌 또 뭐야? 황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그게 다였다. 그는 서연을 강 노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생각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서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할아버지의 안위를 살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강 노인은 손녀의 등장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제 가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눈앞의 깡패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 오만한 무관심이 황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야,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귀가 먹었어. 황철이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덩치가 서연의 앞을 완전히 막아섰다. 이 영감탱이랑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인생 꼬이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지는 게 좋을 거야. 그제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분석만이 존재했다. 황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움찔했다.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었다. 길 비켜.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단 세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황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의 얼굴을 붉혔다. 뭐 이 계집애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너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그가 손을 들어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한 각도로 몸을 틀었다. 황철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살짝 휘청겼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그 자신조차 서연이 피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몸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서연이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주변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황철의 부하들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리더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극도로 상한 황철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인연이 감히 날 능멸해. 황철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주변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강 노인은 안 돼!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작고 하얀 손이 황철의 거대한 주먹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황철의 육중한 몸이 종이 인형처럼 딸려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장 바닥에 정적이 흘렀다. 황철은 자신이 왜 바닥에 누워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가냘픈 여자가 자신들의 두목을 단 한 번에 제압해버린 것이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황철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할아버지. 그리고 이 시장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그땐 내 놈들 전부를 땅에 묻어버릴 줄 알아.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충격에 빠진 할아버지를 부축해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깡패들은 감히 그녀의 길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서연과 그녀의 할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저절로 열렸다. 강 노인의 작은 국수집 안으로 들어오자 익숙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를 감쌌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강 노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서연아, 대체 이게 무슨... 너는 군대에서 무엇을 배운 것이냐? 할아버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들이 할아버지를 해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에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군 생활을 증명하는 몇 가지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은 고맙다만 저들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놈들이 아니야. 오히려 오늘 일로 더 독이 올라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너는 이제 막 돌아왔는데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구나.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 그녀에게 황철 같은 동네 깡패들은 성가신 파리떼에 불과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철과 그의 부하들이 허둥지둥 서로를 부축하며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이전에 없던 공포심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도. 그날 밤 황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복수심에 불탔다. 감히 계집애 하나한테.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들이켰다. 하지만 술에 취할수록 아까 마주했던 서연의 그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부하들을 소집했다. 내일 당장 그 국수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계집애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 꿇려. 그의 명령에 부하들은 주춤했다. 두목. 하지만 그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시끄러워. 그래 봤자 계집애 하나야. 우리가 쪽팔리게 물러설 순 없잖아. 내일은 연장도 다 챙겨. 와. 황철은 고함을 질러 부하들의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는 서연이 약간의 무술을 배운 힘 좀 쓰는 여자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세뇌했다. 내일은 숫자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국수집에서는 서연이 늦은 밤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잠자리에 들게 한 후 혼자 남아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엎질러진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군복을 벗은 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였지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위협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다시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낡은 나무 테이블을 닦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목을 노리던 기억,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을 넘던 기억,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훈련하던 혹독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이제 그녀의 가족을 지키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 어두운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조소에 가까웠다. 어디 한번 해봐. 누가 진짜 사냥꾼인지 가르쳐 줄 테니. 첫 번째 충돌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등장을 놀라워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보복을 두려워했다. 저 아가씨 때문에 강 노인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쉿. 누가 듣겠어.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시장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상인들은 문을 열었지만 다들 황철의 보복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노심초사했다. 강 노인의 국수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육수를 끓이고 면을 준비했다.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 작은 아가씨가
정말로 그 깡패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젯밤의 일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닐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폭풍이 몰아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어젯밤의 긴장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모두가 각 노인의 국수집을 힐끔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국수집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강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준비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어젯밤의 소동은 다른 세상의 일이라는 듯이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할아버지 강 노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서연아, 오늘은 가게 문을 닫는 게 어떻겠니? 강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밤새 잠을 설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제 그놈들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어. 분명히 오늘 무슨 짓을 할 게다. 괜히 너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 서연은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문을 닫으면 우리가 졌다고 인정하는 꼴이 돼요. 할아버지, 저들은 그걸 원할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강 노인은 더 이상 손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황철이 어젯밤보다 더 많은 수의 부하들을 이끌고 시장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장정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굴욕감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흉흉한 기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다른 가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국수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앞 길목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섰다. 누가 봐도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험악한 분위기의 깡패들을 보고는 겁을 먹고 발길을 돌렸다. 한 용감한 손님이 그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과 위협뿐이었다.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영감, 괜히 맞아서 병원 가기 싫으면.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다른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 문을 반쯤 내리고 안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신고해봤자 경찰이 잠시 와서 경고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후의 보복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었다. 서연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황철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저놈들이 정말 악랄하구나. 강 노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손녀의 침착한 모습을 보고는 간신히 분을 사겼다. 서연은 마치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국수집에는 단 한 명의 손님도 들어오지 못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황철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려와 신경을 긁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강 노인이 그녀를 말릴 틈도 없었다. 서연은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게 깡패들의 무리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황철과 부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떠올랐다. 오호, 드디어 기어 나오셨네. 국수가 안 팔려서 속이라도 타나 황철이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비아냥거렸다. 그는 어젯밤의 패배가 그저 운이었다고. 오늘은 확실하게 굴복시켜 주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철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업방해입니다. 손님들 길 막지 마시고 모두 비켜주시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차분했다. 마치 동네 아이들을 훈계하는 어른처럼. 그 모습에 황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법,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한테 법을 들먹이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 부하 중 하나가 거들었다. 네가 사장이라도 되냐? 여자는 그냥 주방에 처박혀서 국수나 삶으라고. 어디서 남정네들 일에 끼어들어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연을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 말로써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려 했다. 어젯밤엔 운이 좋았던 모양인데 그 예쁜 얼굴에 상처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굴어. 우리가 영감님 설득할 때까지 넌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 알았어. 황철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는 서연이 겁을 먹고 울먹이며 물러서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여자라는 존재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마치 먼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심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황철과 그의 부하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연이 끝까지 사람 말을 개똥으로 듣네. 부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어젯밤에 현장에 없었던 인물로 서연의 실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이리 와봐. 그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그러자 남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어디서 까불어.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 노인은 가게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 저 가냘픈 몸이 거구의 장정의 힘에 밀려 나가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모두가 상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는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남자가 자신의 손바닥에 전해져 오는 엄청난 반동에 놀라 뒤로 주춤거렸다. 마치 단단한 벽을 민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뭐야?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황철과 어젯밤의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것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밀친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까까지 평온했던 그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살얼음 같은 냉기와 함께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섬뜩한 살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가 지하실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게 나의 마지막 경고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를 시리게 하는 한기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시장 골목을 지배했다. 깡패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름다운 장미꽃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강철 가시를 숨기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장미가 아니었다. 고요함을 가장한 잠자는 화산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10분 주지. 내 가게 앞에서 전부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오늘 여기서 내 국수의 마지막 재료가 될 줄 알아.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실행 의지가 담긴 경고가 있었다. 문이 닫히고 깡패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방금 전까지의 의기양양하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두목, 어떻게 할까요?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2번이나, 그것도 모든 부하들과 시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계집애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분노가 치열하게 싸웠다. 이성적으로는 지금 당장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 맞았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보통이 아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대로 물러나면 그는 계집애 하나 무서워서 도망친 놈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결국 그의 오만함과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다. 젠장, 전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두 연장 챙겨 오늘 저 국수집 문짝을 부셔버리고 전현을 내 발 아래 꿀리고 말겠어. 내가 황철이야. 그의 외침은 공포에 질린 부하들을 다독이기 위한 허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부하들은 마지못해 자신들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서둘러 가게의 셔터를 내렸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가게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서연은 지체 없이 문을 잠갔다. 바깥에서는 황철의 고함 소리와 쇠파이프가 바닥에 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어둠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 노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대체 무슨 생각인? 개냐 저놈들이 무기를 들고 왔어. 어서 뒷문으로 도망가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조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런 노골적인 폭력과 위협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할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속의 등대처럼 차분하고 굳건했다. 안쪽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끝내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너는? 혼자서 저들을 어떻게? 강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강 노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녀의 이끌림에 따라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창고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손녀의 작고 가녀린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여 노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방문이 닫히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와 손목 관절을 가볍게 움직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몸에 각인된
전투 직전의 의식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국수집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 병기였다. 바깥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다. 황철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전현이 감히 우릴 무시해 줘아 저 문짝부터 박살 내버려 그리고 전현을 산채로 끄집어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부하들은 마지못해 가게의 낡은 나무 문을 향해 다가갔다. 쾅쾅쾅 소의 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문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셔터를 내린 가게 안에서 상인들은 공포에 떨며 귀를 막았다. 그들은 이제 강 노인과 그의 손녀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몇 번의 강태도 불구하고 낡아 보이는 나무 문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근 탓도 있었지만 마치 문 자체가 그들을 거부하는 듯했다. 계속되는 실패에 깡패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그토록 부수려던 문이 안쪽에서 스르르 열렸다. 깡패들은 순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문이 열린 자리. 어두운 가게를 배경으로 강서연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깡패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심판자가 걸어 나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주변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만들어냈다. 정적을 깬 것은 황철이었다. 그는 서연의 태연한 모습에 조롱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제야 기어 나오는군. 죽을 준비는 됐나? 계집애 네가 자초한 일이야. 오늘 여기서 내년에 그 잘난 콧대를 아주 박살을 내주마. 그의 말에 다른 부하들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에 든 무기를 고쳐쥐며 서연을 향해 원형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두목, 전현을 어떻게 할까요?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서 저 영감탱이 앞에 던져줘라. 그래야 다시는 우리한테 못 가불지. 그들의 입에서는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잔혹하고 저속한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서연을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분풀이를 위한 짓밟아도 되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특히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은 그들의 폭력성을 더욱 부추겼다. 여자면 여자답게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오늘 우리가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한 놈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폭력을 향한 더러운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모욕과 위협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황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오직 적의 우두머리만을 응시했다. 그 고요한 시선이 황철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뭘 봐? 이년아, 내 그 눈가를 파버리기 전에 고개 숙여 황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입을 열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무기 버리고 꺼져.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녀의 말에 깡패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뭐라고? 전현이 지금 미쳤나? 지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보내 걱정 마. 우리가 곧 현실을 깨닫게 해줄 테니. 그들에게 서연의 경고는 죽음을 앞둔 자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황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턱짓으로 가장 덩치가 큰 부에게 명령했다. 전현은 머리채부터 잡아. 그리고 내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려 명령을 받은 놈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녹슨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래서 쇠 파이프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하는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맨손으로
저항하는 여자를 제압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것이 그의 뒤틀린 남성성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 오빠가 살살 다뤄줄게. 그는 역겨운 농담을 던지며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멱살을 잡기 위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그가 서연의 옷깃에 손가락을 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고요한 인형처럼 서 있던 서연의 몸에서 폭발적인 기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수년간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쌓아온 순도 높은 살기였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남자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칫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가냘픈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강철과 화약 냄새를 풍기는 죽음 그 자체였다. 그의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물러나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손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서연은 그가 자신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한 순간 그에게 내려질 판결을 끝마쳤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섬광과도 같았다. 서연은 남자의 뻗은 팔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날이 정확하게 남자의 목 옆, 경동맥이 흐르는 급소를 가격했다. 표쾌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거구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은 흰자위를 드러낸 채 뒤집혔고 100kg이 넘는 육중한 몸이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황철과 그의 부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자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놈이 단 일격에 소리 소문도 없이 쓰러져 버린 것이다. 시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방금 전까지 고함과 쇳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황철의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좋고 싸움에 능했던 떡대가 저 가냘픈 여자의 손짓 한 번에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떡대가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었고 여자가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똑똑히 보았다. 비처럼 파고드는 여자의 움직임과 무심하게 급소를 가격하던 정확한 손날을. 그것은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강서연은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허리를 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한 시선이 살아남은 깡패들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한 명, 한 명,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장정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들은 마치 코브라 앞에 선 쥐처럼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눈에 가득했던 경멸과 욕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황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너, 정체가 뭐야?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게 안쪽, 문 옆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배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거나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깡패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배낭 앞에 멈춰서서 지퍼를 열었다. 깡패들은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안에서 칼이나 총 같은 흉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서연이 꺼내 든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아주 낡고 해진 평범한 반지갑이었다. 깡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싸우다 말고 갑자기 지갑은 왜 그들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연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빛바랜 사진과 함께 꽂혀 있던 낡은 신분증 한 장이었다. 그녀는 그 신분증을 황철의 발 앞에 가볍게 던졌다. 플라스틱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시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주워서 봐.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황철은 잠시 망설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서연의 눈빛을 본 순간 그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신분증에 적힌 글자와 사진, 그리고 작은 문양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황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경악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의 손이 너무나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신분증이 바닥에 다시 떨어질 뻔했다. 이건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결코 평범한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강서연의 앳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든 직위가 적혀 있었다. 교관. 하지만 그를 진짜 공포에 빠뜨린 것은 이름 옆에 그려진 작은 부대 마크였다.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포효하는 백호의 형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공포와 경외의 상징,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마크였다. 말도 안 돼. 황철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707부대. 그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그곳에 부대원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인간병기라는 소문은 군 생활을 해본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본 전설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곳의 평범한 부대원도 아닌 그 괴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황철의 극적인 반응에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신분증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얼굴 역시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707. 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 단어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다른 깡패들에게로 퍼져나갔다. 707이라고 거짓말이지 여자가 어떻게. 백호부대, 교관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더 이상 허세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들은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의 콧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것도 호랑이 중의 호랑이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어젯밤 거구의 장정을 가볍게 제압했던 기술. 오늘 수십 킬로그램의 힘으로 밀어도 미동조차 않던 그 비현실적인 균형 감각.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압도하는 이 살벌한 기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강서연이라는 존재의 무시무시한 실체가 드러났다. 서연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으로 변해 있었다.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깡패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나머지 놈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70 특수임무단 소속 교관 강서연이다. 그녀의 공식적인 자기소개는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금 전 특수부대원의 가족을 위협하고 현역 군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황철은 쿵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사업, 돈, 자존심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10명이 넘는 무기를 든 장정들이 무기 하나 없는 가냘픈 여자 한 명 앞에서 공포에 떨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기괴하고도 처참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셔터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자신들을 괴롭히던 저 악랄한 깡패들이 각 노인의 연약해 보이는 손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황철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황철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내 놈들이 믿는 것은 그저 폭력과 숫자뿐이었지. 하지만 세상에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녀의 말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것은 단지 황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 폭력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침묵해야 했던 모든 약자들을 향한 외침이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공포는 그게 다라면 때로는 분노와 광기로 변질된다. 무릎 꿇은 황철의 머릿속이 바로 그랬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존재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에 질식할 것 같았다. 이대로 끝났다고. 자신의 인생은 저 여자 손에 박살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굴욕감이었다. 모든 부하들이 보고 있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이 동네의 왕으로 군림했던 자신이 고작 계집애 하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이 처참한 모습을 이대로 물러난다면 그는 살아남더라도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을 터였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갈 것이고 그는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황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이 충혈되고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분노를 연료로 삼았다. 전현도 사람이야 혼자뿐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 죽는 거야. 죽여 전현을 죽여버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겁에 질려있던 부하들에게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어차피 이대로 끝나도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 저 여자가 군인이라면 자신들은 특수부대원을 집단으로 위협한 중범죄자가 된다. 이판사판이었다. 그들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와, 대여섯 명의 깡패들이 손에 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동시에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쇳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와 몸을 향해 날아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무자비한 집단 린치였다. 하지만 서연의 세상에서는 그 모든 움직임이 느린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였다. 그녀의 뇌는 날아오는 공격의 각도, 속도, 거리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도달하는 오른쪽의 소의 파이프를 향해 몸을 날렸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깡패의 팔 안쪽, 무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순식간에 접근했다.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할 틈도 없었다. 서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대로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 관절이 탈골되었다. 크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쇠 파이프를 놓쳤다. 서연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쇠 파이프를 그대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야구 방망이를 향해 휘둘렀다. 쨍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야구 방망이가 부러져 날아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쇠 파이프를 든 채로 몸을 회전시키며 세 번째 깡패의 발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서연은 그가 넘어지는 등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네 번째 깡패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찍어내렸다. 폭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불과 3초 만에 4명의 공격수가 무력화된 것이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한 치의 오차도 낭비도 없는 완벽한 효율성의 결정체였다. 남아있는 깡패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서연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의 무도를 추는 여신처럼 아름답고도 치명적이었다. 도망쳐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도망치려는 놈의 등을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쇠파이프는 부메랑처럼 날아가 남자의 등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이제 서연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 모든 일의 원흉, 황철에게로 향했다. 황철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자신의 정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광경을 그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진 동료의 몸에 걸려 엉덩방가를 찧었다. 서연은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의 무기 위를 밟고 지나갔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황철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다. 오지마. 저리가 살려줘. 비굴한 애원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야구 방망이에 부러진 조각을 주워들었다. 내 할아버지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얼음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시장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도 했을 거야. 그녀는 황철의 발목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았다. 황철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목숨만은. 황철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서연은 그를 무심하게 내려다 보았다. 사과는 여기서 할 게 아니야. 내 놈이 가야 할 곳은 경찰서와 법정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손에 든 부러진 방망이로 황철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쳤다. 쩍 하는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황철은 극심한 고통에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서연은 황철의 손목을 부러뜨린 방망이를 바닥에 툭 던졌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1분, 정확히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10명이 넘는 무장한 깡패들이 한 명의 여자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그녀는 기절한 황철과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그의 부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 전투 불능 상태였지만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힘을 조절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군에서 배운 진짜 기술이었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가게 안, 창고에 숨어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처참한 광경과 너무나도 평온한 그녀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 폭의 비현실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그제야 셔터 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환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와 하는 탄성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압했던 폭력의 상징이 저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폭력을 끝낸 것이 조용하고 가냘파 보였던 국수집 손녀라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시장의 새로운 수호신처럼 보였다. 강서연은 등 뒤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애써 외면했다. 시장 상인들의 경외, 어린 시선과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구석에서 강 노인이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시지 않았지만 손녀의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다치진 않았느냐, 저놈들은. 그는 차마 바깥 상황을 입에 담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잠들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잔혹한 현실을 순화시켜 말했다. 강노인은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가게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숨을 헉 들이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일 듯이 날뛰던 깡패들이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것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 중심에 자신의 손녀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강 노인은 깨달았다. 자신의 손녀는 더 이상 어릴 적 기억 속에 작고 여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험난하고도 위대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던 상인들 중 몇몇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채소 가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어. 다른 상인들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서연은 그들의 감사 인사에 익숙하지 않은 듯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할아버지와 이웃들의 평화로운 일상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잠시 양해를 구하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누른 번호는 122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머릿속에 각인된 11자리 숫자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중장님. 저 강서연입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장이라면 군대에서 별 3개를 다한 장군 중에서도 최고위급에 속하는 계급이었다. 저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일까? 휴식 중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고향에 잠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군인 특유의 간결하고 정확한 보고 형식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다. 민간인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으로 보이는 이들이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었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조직원 전원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무력화라는 단어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질문이 들려오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듣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 네,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대호건설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재개발 사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님을 위협했고 예비역인 제 신체에도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대호건설이라는 이름과 예비역 군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을 서연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짧게 몇 마디를 더 주고받은 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순찰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고 2명의 젊은 경찰관이 황급히 채서 내렸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10여 명의 장정들이 쓰러져 있는 광경에 입을 떡 벌렸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 중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서연과 시장 사람들, 그리고 쓰러진 깡패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 파악을 하려 애썼다. 상인들이 앞다투어 깡패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다고 증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폭행 현장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분들 전부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을 통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경찰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적인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군용 번호판을 다한 지프들이었다.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멈춰 서자 안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지방경찰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교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단 소속 김철수 소령입니다. 교관님이라는 호칭과 국방부라는 단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시장 상인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상상력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소령은 주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저희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현장 통제권을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젊은 경찰관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헌병들은 폴리스 라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현장을 통제했다. 군의관들이 쓰러진 깡패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실어 군용 앰뷸런스로 옮겼다. 그들은 동네 병원이 아닌 군 병원으로 이송될 터였다. 조사 요원들은 현장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증거물을 수집했다. 서연은 김소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황을 막힘없이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김소령은 모든 것을 진지한 표정으로 기록했다. 황철과 그의 부하들은 차례차례 군용 차량에 실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전략 병기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시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깡패들은 모두 사라지고 군인들과 조사 요원들만이 남아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국수집 앞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공은 그녀의 손을 떠나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를 파헤치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강서연의 고향인 작은 도시는 발칵 뒤집혔다.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깡패들과의 대난투극, 그리고 이어진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등장은 순식간에 지역사회 최대의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국수집 손녀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서연은 정작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의 국수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누구도 감히 국수집 주변에서 행패를 부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편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군부대 안, 차갑고 적막한 취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황철은 깁스를 한 팔을 늘어뜨린 채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제 현장에 나타났던 김철수 소령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황철 씨, 올해 42, 폭행, 갈취, 협박, 전과가 아주 화려하시군요. 김소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경찰서 조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죠. 황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군 부대 안으로 끌려온 순간부터 그는 상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경찰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것이 굳건한 규율과 시스템 아래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우리는 당신을 단순 폭력범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황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과 당신의 조직원들은 군형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군 관련 시설이 아닌 민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자 중에 현역 군인에 준하는 예비역 신분인 강서연 교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인 가족에 대한 협박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한 혐의도 추가됩니다. 민간 법원에서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을 폭행 사건이 군사법원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소령의 설명은 황철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황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저 돈 몇 푼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대호건설의 박상무가 그 사람이 다 시킨 일이라고요. 절박해진 그는 결국 배우를 실토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 대호건설의 화려한 빌딩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부의 총책임자인 박진성 상무는 어젯밤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에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다. 고작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의 앞에는 퇴역 군인 출신 브로커 최광민 대령이 앉아 있었다. 최 대령은 군복을 벗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몸에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상무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황철이 그놈이 좀 무식해서 그렇지. 곧 정리될 겁니다. 제가 아는 경찰 쪽 라인에 연락해서 조용히 덮도록 하겠습니다. 박 상무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조용히 덮는다고 듣자 하니 경찰이 아니라 군대에서 나왔다던데. 사실인가? 그의 질문에 최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군대 허허.
아마 그 동네 작은 부대 헌병대 애들이겠지요. 제가 누굽니까? 군에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놈들이 지금 다 별 달고 사단장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최 대령은 자신만만하게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부하였고 현재는 해당 지역 군부대의 고위 간부로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그는 으스대며 깡패 몇 명 풀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후배의 목소리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 사건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단에서 직접 내려와 있습니다. 총괄 지휘관이 이강혁 중장님이십니다. 이강혁 중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 대령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강혁 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골이자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 최 대령이 군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전역할 때 그를 직접 조사했던 악연이 있는 상대이기도 했다. 그 양반이 왜 직접 최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워낙 단호해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선배님, 괜히 이 일에 엮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후배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 대령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박상무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러나? 최 대령 전화 한 통이면 된다면서 그의 비아냥거림에 최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국수집에서는 김소령이 직접 서연을 찾아와 정식으로 진술을 받고 있었다. 교관님,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더 있으십니까? 그는 서연이 단순한 무력만 갖춘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의심스러운 차량들의 번호와 출입 시간, 그리고 황철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던 장소와 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이 차량 번호들을 조회해 보시죠. 아마 대우건설이나 그 관련 회사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황철이 만났던 남자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몽타주 작성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김소령의 눈이 빛났다. 서연이 제공한 정보는 깡패들의 단편적인 자백과 수사팀이 확보한 금융 자료를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그는 서연의 놀라운 관찰력과 기억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금치 못했다. 그날 오후 합동조사단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서연이 제공한 차량 번호는 예상대로 대우건설의 법인 차량으로 밝혀졌다. 통화 기록 조회 결과 황철은 사건 직전까지 박상무 그리고 최 대령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취조실에서 압박을 받던 황철은 서연이 몽타주 작성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상무와 최 대령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들의 모든 범죄 계획이 황철의 입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제 모든 증거는 단 두 사람, 박진성 상무와 최광민 대령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소령은 이강혁 중장에게 모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중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증거는 충분하다. 당장 두 놈을 긴급 체포하도록.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향한 칼날이 마침내 그 서슬 퍼런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칼날은 무자비하고 신속했다. 황철의 자백을 확보한 그날 밤, 조용했던 소도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움직임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헌병과 조사 요원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도시의 어두운 구석들을 동시에 급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황철이 이끌던 폭력 조직 흑사파의 봉어지였다.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그곳은 불법 도박장이자 조직원들의 아지트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전 개시를 알리는 김철수 소령의 낮은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울렸다. 진입하라. 쾅 하는 굉금과 함께 특수 제작된 파성추가 철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섬 광탄이 연이어 내부로 터져 들어가며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귀를 찢는 폭음을 만들어냈다. 안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던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혼란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 임무대가 연기 속을 뚫고 유령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그들의 외침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저항을 시도하던 몇몇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흑사파의 심장은 완전히 정지했다. 비슷한 시각, 도시의 다른 곳에서도 작전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흑사파가 운영하던 불법 대부업 사무실, 유흥업소, 그리고 그들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던 위장 회사까지 합동조사단은 황철의 자백과 자신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모든 줄기를 정확하게 잘라내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의 밤을 지배하던 거대 폭력 조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체포되지 않고 숨어있던 잔당들은 공포에 떨며 쥐 죽은 듯이 숨었다. 그들에게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이자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상징하는 저주가 되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한 조직원이 어두운 골목에서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시장에서 황철이 형님이랑 형님들 쓰러지는 거 봤지. 눈 한번 깜빡이니까 다들 바닥에 누워있더라니까.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은 하룻밤 사이에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암흑가의 끔찍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그녀가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허공을 날아다녔다고 했다.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는 평범한 국수집 손녀의 모습을 한 정체불명의 뜰봉실 교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되어 도시의 어둠을 정화하고 있었다. 남아있던 범죄자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서연은 말없이 그들을 찾아와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이제 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여자들의 모습에서도 서연의 그림자를 보며 경기를 일으켰다. 한편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시장을 억압했던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자 그 자리에는 해방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상인들은 합동조사단이 시장 한쪽에 임시 진술 접수처를 설치하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채소 가게 할머니였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흑사팩에 당했던 온갖 수모와 협박, 갈취 행위를 눈물로써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기폭제가 되었다. 다른 상인들도 줄을 서서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뜯어갔어요. 물건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가게를 뒤엎고 손님들을 위협했어요. 상인들의 진술서는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것은 지난 세월 그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의 기록이었다. 그 모든 증거들은 대호건설의 박상무와 최 대령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깡패들의 폭력 행위는 이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대기업이 주도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일부로 규정되었다. 합동조사단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서울 대호건설 본사 박진성 상무의 사무실에는 지독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와 최광민 대령은 자신들의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최 대령이 믿었던 군 내의 모든 인맥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아무도 감히 이강혁 중장의 수사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젠장 박상무는 값비싼 양주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대체 그 계집애가 뭐길래 일개 군인 나부랭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잖아. 그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다. 최 대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박상무보다 군의 생리를 더 잘 알았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상무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끝나다니 뭐가 끝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박상무는 이성을 잃고 최 대령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해결한다고 했잖아. 군대 인맥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게 누구였지? 이 무능한 늙은 군발이야. 두 사람 사이에 추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파멸의 책임을 떠넘기려 애썼다. 그들이 믿었던 돈과 권력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이 사무실 전체를 지배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상무는 비서에게 모든 비자금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령은 밀항을 알아보기 위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고 이 나라를 뜨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합동조사단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들이 사무실에서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을 때 복도 저편에서 수십 개의 단단한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뚜벅, 뚜벅, 뚜벅.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인생의 종언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철수 소령과 수십 명의 조사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상무와 최 대령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진성, 최광민, 당신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및 폭력행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두 남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허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화려했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들의 악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박진성 상무와 최광민 대령의 체포 소식은 그날 저녁 메인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의 임원과 퇴역한 영광급 장교가 폭력 조직을 동원해 서민들을 착취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TV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단 요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두 남자의 비참한 모습이 반복해서 비쳤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오만하게 굴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서민들 상대로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두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호송채 올랐다. 그들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뉴스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승리의 소식이었다. 그들은 저녁 장사를 마친 뒤 시장 중앙 광장에 모두 모였다. 누군가 막걸리 한 통을 가져오자 그것을 시작으로 즉석에서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
시장은 오랫동안 잊혔던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저 악독한 놈들을 이겼다고 채소 가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상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공포를 씻어내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잔치의 중심에서. 할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서 있는 강서연이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국수집 손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을 구해낸 영웅이자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 수호신이었다. 강 노인이 상인들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 손녀, 서연이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거리로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장의 영웅을 위해 다 함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상인들은 진심을 담아 강서연의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쑥스러운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찬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잔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국수집이었다. 가게 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릇들과 식재료들로 어수선했다. 그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단순한 노동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숨막히는 긴장감들이 이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조용히 녹아드는 듯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삶이었다. 잠시 후 강 노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손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서연아, 저기서 다들 너를 찾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혼자 이러고 있니?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의 손녀일 뿐이에요. 제가 한 일은.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 노인은 손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말이 맞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손녀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저 시장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도 위대한 영웅이야. 정말 고맙다. 서연아,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서연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국수집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시청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중대 발표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대호건설의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 허가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폭력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그 발표는 시장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이었다.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문제도 남지 않았다. 시장은 완벽하게 상인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앵커는 이어서 시정부가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현대화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게 밖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상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지켜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의 환호 소리를 배경으로 서연은 할아버지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707의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따뜻한 국수를 만드는 평범한 손녀, 강서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가장 올바른 곳에 사용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편 국방부 합동조사단 본부에서는 이강혁 중장이 김철수 소령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수고했다. 김소령. 자네 팀 덕분에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강서연 교관의 용기와 기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소령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강혁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훈련장에서 악마같이 후보생들을 몰아붙이던 젊은 강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군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 말이야.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김소령.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에서 강서연 교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지우도록 하게, 언론에도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강혁 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이제 조용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우리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진정한 영웅은 이름 없이 빛나는 법이지. 정의는 구현되었고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웅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지켜낸 소중한 일상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의 고향 마을과 시장은 언제 폭풍이 휩쓸고 갔냐는 듯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우건설의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된 후 시정부는 약속대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낡고 어두웠던 시장의 골목들은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운치를 더했다. 낡은 간판들은 특색 있는 디자인의 새 간판으로 교체되었지만 저마다의 역사를 간직한 가게들의 정겨운 모습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장의 변화 중심에는 언제나 강서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비로운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 공동체의 일원이자 모든 상인들의 사랑을 받는 든든한 이웃이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국수집에 착하고 힘센 손녀로 기억했다. 서연은 아침이면 할아버지를 도와 국수 재료를 준비했고 낮에는 손님들에게 국수를 날랐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무거운 짐을 옮기기 힘들어하는 이웃 가게의 노인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군 시절의 날카로움과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번은 시장의 분녀회에서 그녀에게 호신술 강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 부탁을 수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호신술 교실은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군대에서 가르치던 살인적인 기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시장의 여성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 강 노인은 그런 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손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지금 자신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손녀가 마침내 전쟁 같았던 삶을 끝내고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오후였다. 국수집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다. 가게 안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 노인은 밀린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서연은 저녁 장사를 위해 육수를 새로 끓이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들려왔다. 앵커가 상기된 목소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호건설 재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박진성 전 상무와 최광민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는 두 사람의 죄목을 상세히 보도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폭력 행위, 교사, 증거 인멸 시도 등 그들의 범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황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 역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가 인정되어 모두 5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찍히는 순간이었다. 각 노인은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TV 화면을 응시했다.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서는 박진성과 최광민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에 있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뉴스에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모두 용서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에 그들에 대한 증오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서연아, 국수 한 그릇만 말아다오. 오늘따라 네가 만든 국수가 유난히 먹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로 끓여 드릴게요. 그녀는 정성을 다해 국수를 삶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할아버지 앞에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먹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시장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강서연이라는 이름 없는 영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세상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화면 전환, 내레이터의 목소리.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으로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숨은 영웅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강서연 교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처럼 거대한 불의와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